자, 우리 세종대 과학과 기술 개발의 발전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배워볼 거는 앙부일구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름들이 한자 이름이라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앙부일구는 바로 뭐가 되냐면 바로 해시계가 되겠죠. 자, 해시계가 되겠습니다. 가마솥이 하늘을 우러르고 있는 모양의 해시계라는 뜻으로 서울의 해전교와 정묘 앞에 설치한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시계이다. 지금은 뭐 휴대폰에 모두 몇 시인지 잘 볼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이 돌아다니다 보면 뭐 어떤 병원이나 어떤 건물들에 보면은 엄청 크게 시계 해놔서 우리가 시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근데 조선시대만 해도 이 시간이 몇 시인지 알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이런 기계적인 시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약속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 해시계를 설치해서 지금이 몇 시인지 알 수 있게 해두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은 시간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니까 아마도 해가 뜨면 생활을 하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가고 주로 이런 식으로 시간을 알 수 있었겠죠. 앙부일구에서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백성도 시간을 읽을 수 있게 그림을 새겨 넣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인지 알 수가 있죠. 북극을 맞춘 반구의 중심에 있는 그림자는 24절기에 따라 달라지며 계절에 따른 시간 변화도 고려했다. 자, 24절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로 달력도 몇 월 며칠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뭐 가을의 시작이다 해서 뭐 입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밤이 가장 길 때를 동지 이런 식으로 등등 이렇게 24개로 이렇게 나눈 것을 절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입추 가을의 시작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절기를 나누어서 마찬가지로 얘를 뭘 할 때 쓸 수 있는 거야?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이때 씨앗을 뿌리고, 그렇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언제 수확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할 때 쓸 수 있게 시간뿐만 아니라 절기까지도 볼 수 있었다. 즉 달력의 역할도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물시계가 되겠네요. 자경루가 됩니다. 자, 자경루는 스스로 종을 쳐서 시각을 알려주는 물시계다. 그래서 2시간마다 마찬가지로 조선시대는 시간을 2시간 단위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12지신에 해당하는 동물 인형 중 종과 북을 울려 시각을 알려주었다 라는 거죠. 12신이 여러분 띠 말하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5학년이면 호랑이 띠잖아요. 그쵸? 그래서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뭐 이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띠를 정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달리기 시합시켰다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여기서 쥐가 고양이가 1등 할 것 같으니까 고양이한테 거짓말 쳐가지고 출발하는 시간을 잘못 알려줬대잖아. 그 다음에 쥐는 머리를 써가지고 제일 부지런한 소가 일찍 출발할 것 같으니까 소 머리 위에 타고 있다가 결승선에서 점프해서 쥐가 1등 했다. 뭐 이런 전설이 전해지는 12지신이잖아. 그래서 쥐에 속아가지고 고양이가 출발을 못해서 이 안에 못 들어가서 고양이가 쥐를 엄청 싫어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게 이 12지신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요걸 이용해서 시간을 표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알려진 시각은 광화문에서 서울 시내로 전달되어 백성들이 시각을 알 수 있게 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자경루 작동 원리가 밑에 보면 나와 있네요. 자, 이런 게 자경루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렇게 앙부일구 다시 한번 적으면서, 앙부일구는 바로 해시계. 해시계의 단점은 해가 안 뜨면 시간을 알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물시계인 자경루도 만들었다. 그래서 얘는 물시계가 된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세종대왕 때 무엇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바로 과학,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결국 이 목적은 누구들의 생활에 굉장히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백성들의 생활에 아주 큰 도움을 주기 위한 발전이었다. 그래서 세종대왕의 업적들 중에 하나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서 세종대왕 때는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 아주 우리가 10,000원짜리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세종대왕. 많은 발전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것도 많겠죠. 예전부터 내려오던 음악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고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은 실제로 음악에도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나라만의 악기도 만들고요. 특히 이 악기를 만들어서 어떤 곳에 쓰냐면 바로 궁중, 궁궐에서 제사라든지 행사 때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것이야. 우리 음악 교과서에 보면은 수제천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궁중에서 사용하던 음악들이 들어있는데 이런 대부분이 이제 세종대왕 때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만들어진 그런 음악들이라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또 정간보라고 하는 악보도 만들어요. 정간보는 악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소 공부할 때 보시면 요렇게 돼가지고 칸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그런 칸 봤지, 그치? 태, 황, 무, 임, 중 요렇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 악보를 바로 정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악보를 만들었다. 세종대왕도 음악이 굉장히 조예가 깊었다. 악기가 음이 잘못되면 세종대왕이 듣다가 그 악기 좀 음이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 실제로 그 악기가 약간 음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질 정도로 음악에도 조예가 깊은 게 세종대왕이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많은 책들 같은 것들을 인쇄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인쇄술도 발달하게 된다. 밑에 보시면 이렇게 훈민정음이라든지 삼강의 실도 같은 책을 많이 만들었으니까 책을 만들기 위한 인쇄술도 굉장히 발달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세종대왕의 업적 중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백성들이 글을 몰라 어려움을 겪자 이를 덜어주려고 일부 신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글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알겠죠? 우리 글 하면 바로 뭐예요? 훈민정음. 그쵸? 즉 뭘 만들었다는 얘기야? 한글을 만들었다. 한글을 만들었다는 뜻으로 더 높여서 한글을 창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글은 마찬가지로 훈민정음은 혀와 입술의 모양에서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알겠나요? 그래서 바로 한글이 더 위대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자로 된 책들 중에서 백성들이 알아야 하는 것을 우리 글로 풀어서 널리 보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해서 이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한글을 만들었으니까 일종의 한글에 대한 설명서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한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적어져 있다는 거죠. 이 글자를 보시면 굉장히 지금 쓰는 모양과는 다르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기역 밑에 동그라미가 있지. 이게 지금은 사라진 형태인데 아래 하자라고 하는데, 그치? 그다음에 감, 그다음에 이거 기역하고 또 점이 있잖아요, 그쵸? 이 점이 이제 이런 형태라고 하는 걸 선생님이 본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형태와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쵸? 당연히 처음 만들었을 때 완벽하진 않았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바뀌어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위에서 한글을 만들었지만 바로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이제 일부 신하들이 반대했다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반대한 사람들이 누구였을 거냐면 바로 양반층이었겠죠. 양반처럼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기득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로 양반층에 바로 반발이 있었다는 거죠.
이들 입장에서는 왜 반발했겠어요? 자기들만 한자를 읽을 수 있어. 즉 글을 읽을 줄 아는 건 굉장한 권력이었겠지. 그치? 한자를 읽을 줄 아는 건 굉장한 권력이었을 거란 말이야. 이걸 쉽게 내려놓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백성들이 글을 알면 자기들한테 막 따지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대를 많이 했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양반들은 우리나라 것을 소중히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중국의 것을 더 높이 쳐줬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글과 같은 글씨는 상스러운 글자다. 상민, 낮은 사람들이 쓰는 거다. 우리는 높은 나라인 중국의 글씨를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한글을 만드는 것을 반대했단 말이야. 하지만 그런 양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과서도 다 한글로 돼 있잖아요. 그쵸? 만약 이때 세종대왕이 신하의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서 글자를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한자를 쓰고 있는 나라였겠지. 그치? 약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지금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영어를 어찌 보면 또 높여주는 시대지 않나? 우리가 지나다에 보면 수많은 간판들도 영어로 돼 있고, 뭐 옷이나 신발 같은 물건들도 다 영어로 돼 있고, 괜히 그리고 똑똑한 척 하고 싶으면 막 말할 때 영어를 넣어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 말인 한글보다 영어를 더 높게 쳐주지 않나? 그치? 그러니까 역사는 그런 면에서 보면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 다음 또 하나, 바로 조선은 유교 국가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맞아요. 조선은 바로 유교 국가였어요. 유교에서 중요시하는 건 임금에 대한 충성, 그 다음에 부모님에 대한 효도, 이런 걸 강조한다고 했죠. 이런 내용들을 결국 백성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책을 만들어. 그 책이 바로 뭐야? 삼강행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알겠나요?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모님께 잘하는 사람은 효자, 또는 여자는 연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림이 들어있죠. 글을 읽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림도 넣고, 또 한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한글로 된 버전까지 책으로 만들었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알겠죠? 종종 이런 삼강행실도도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시험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쇄술이 발전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월인청강지곡, 마찬가지로 요거를 한글로 책을 만든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런 책을 만들기 위해서 고려시대에 개발되었던 금속 활자가 더 정교해지고, 보시면 이렇게 글자 사이에 간격이 넓어지면서 이전보다 더 읽기 쉽게 발전했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종대왕이 또 다른 업적이 나옵니다. 세종대왕은 과학기술과 문화발전뿐만 아니라 국방에도 힘을 썼다. 국방이라고 하는 건 즉 군사적인 부분에 힘을 썼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어요. 남쪽으로는 백성에게 많은 피해를 주던 왜구를 물리치기 위해서 쓰시마 섬을 정벌했다. 자,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세종대왕 때 업적. 네. 국방, 군사적인 부분에서 기억해 두실 거. 첫 번째로는 쓰시마 섬을 정벌했다. 알겠나요? 왜 정벌했다? 여기가 바로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던 왜구, 즉 왜구가 하도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해적질을 많이 했단 말이야. 이 왜구의 근거지가 바로 이 쓰시마 섬이었으니까 이 쓰시마 섬을 정벌하고 다시는 우리나라에 왜구들이 해적질을 못하도록 혼내줬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쓰시마 섬이 대마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억나죠? 고려 말에 이 왜구들이 뭐 20명, 30명이 해적질하러 온 게 아니었다고. 몇천 명, 심지어 몇만 명이 우리나라 남부 해안에 해적질을 하러 올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쓰시마 섬을 정벌해서 백성들이 편히 살 수 있게 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이겁니다. 북쪽으로는 바로 사군 육진이라고 하는 것을 개척하게 되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쪽으로는 사군 육진이라는 것을 개척한다. 그러니까 고려 말의 경계선에서 보시면 영토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지역에 가서 바로 사람들이 살 수 있게 조선인들이 이제 여기에 가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알겠나요? 네, 그래서 우리의 영토를 더 넓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의 국경을 바로 여기 있는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확대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바로 사군 육진을 개척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경선이 바로 이 세종대왕 때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알겠나요? 자, 물론 우리나라는 현재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 있지만 현재 국경선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바로 이 세종대왕 때의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 고을의 자세한 내용을 기록한 세종실록 지리지와 같은 지리책을 만들어서 나랏일에 활용했다. 말 그대로 지리, 즉 땅과 관련된 모습이 되겠죠. 땅이나 사람들의 생활 모습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이 지역에는 땅이 어떤 모양이며 강은 어떤 강이 흐르고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책으로 남겼다는 거죠. 그래서 세종실록 지리지에 독도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밑에 세종실록 지리지는 중앙에서 모든 고을을 일정한 양식으로 조사했다. 그래서 모든 고을에 바로 지방관을 파견해 다스리려 했던 조선 초기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즉 임금님에게 왕이 있다면 이 왕이 모든 지역에 지방관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야겠지. 그럼 이 지방관은 왕이 임명한 사람이니까 임금님에게 굉장히 충성을 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임금님의 명령이 전국 각지에 지방에 퍼질 수 있도록, 그래서 임금님의 힘이, 왕의 힘이 더 강해지게 되는 것이 되겠죠. 알겠나요? 네. 이게 고려시대만 해도 모든 지방에 관리를 파견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임금의 힘이 더 강해지는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세종대왕 때 과학기술이나 문화, 국방 등이 고루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이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훌륭한 그런 인물의 배경이 될 것이고, 세종대왕이 여러가지 각종 제도라든지 그 다음 여러가지 인물들을 등용하고 그랬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무엇보다 바로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많은 발전들을 이루어낼 수 있겠죠. 알겠나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탐구 활동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답을 적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